자, 이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32쪽부터 35쪽까지고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 문명, 그 다음에 상나라, 주나라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이고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은 지금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지금 기사 제목을 들고 와 봤는데 뭐 이커머스 춘추 전국 시대, 뭐 AI 춘추 전국 시대,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어떤 나라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플랫폼이나 프로그램들이 이제 경쟁하고 있을 때 이런 어떤 걸 나타내는 용어로 지금도 춘추 전국 시대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이게 실제 역사에서도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수백 개의 작은 국가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던 그런 시대를 가리키는 이 중국 역사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주나라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약해집니다. 우리 봉건제, 혈연 관계에 있던 어떤 제후들이 다스리는 게 바로 이 봉건제였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 관계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사촌이었지만 그다음 자식대에 가면 8촌으로 바뀌게 되고 16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뭐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왕의 말을, 주나라 왕의 말을 제후들이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후들이 어차피 주나라 왕은 멀리 있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평생 볼까 말까한 그런 존재니까 이제 자기 지역에서는 사실 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주나라 왕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은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시대가 바로 이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이제 다른 국가들을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또 수많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이 또 서로를 발전시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제 철기가 굉장히 확산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주나라까지는 이제 청동기 시대였다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 철기가 보급되면서 청동기의 특징은 뭐였냐면 청동기는 아주 귀한 금속이라서 아주 소수의 지배층만 제사용이나 무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철기는 그게 아닙니다. 철기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기구로도 무기로 굉장히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철기입니다. 그래서 돌로 농사 짓다가 돌로 된 도구로 농사를 짓다가 철제 농기구를 쓰니까 그만큼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겠죠.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이제 먹고 남는 것들은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업이나 또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화폐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철제 무기니까 사람들을 더 쉽게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거대한 전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어떤 유골들은 이제 우리 춘추 전국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에 보면 이제 장평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제 병사들을 포로로 잡아서 40만 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잡아 놓고 이 40만 명을 풀어 주자니 다시 공격이 올 것 같고, 그렇다고 잡고 있자니 그 40만 명을 먹여 살릴 어떤 곡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40만 명에게 땅을 파괴합니다. 땅을 파괴하니까 40만 명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땅을 팠겠죠. 땅을 이 40만 명이 파니까 얼마나 깊이 많이 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파내고 있을 때 위에서 이제 그걸 덮어버렸다라는, 40만 명을 생매장한 거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에이 거짓말. 이 시대에 무슨 40만 명을 어떻게 죽여.'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이제 발굴되면서 어 전쟁이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에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제시하는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백가라 부르게 되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인이나 예 이런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펼쳐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유가라고 하죠. 그다음에 한비자라는 사람은 이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법을 어기면 처단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상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평화롭게 질서 있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법가라는 사상이고, 한비자라는 사람이 제시한 사상입니다. 그다음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제도나 체제를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었던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노자, 장자가 제시한 도가 사상입니다. 다 동아시아를 수천 년간 어떤 지배했던 그런 사상들이 다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교 국가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집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설날에는 뭐 세배 드리고, 어른에게 버스에서는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것들 다 유교 사상의 우리가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은 이제 진나라인데, 진나라는 선생님이 여기 밑에 차이나라고 써놨죠. 우리가 중국을 보통 차이나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근데 여기서 A를 가려보세요. A를 가려보면 이 친이 됩니다. 친. 그래서 이 중국을 가리키는 차이나라는 영어 표현이 이 진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선생님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 중국을 대표하는 용어로 알려졌던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고. 자, 진나라는 이 춘추전국 시대에 저 왼쪽에 보면 연보라색으로 보이죠? 이 연보라색으로 되어 있던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자, 근데 진나라가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국가가 됩니다. 어떻게 통일했느냐? 강력한 법과 사상을, 아까 한비자라는 사람이 제시한 거였죠.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잘 안 지키면 벌을 주고,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부국강병, 부국은 뭐냐면 나라가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강병은 강한 병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국강병을 이룩함으로써 이제 다른 국가들을 무찌르고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습니다. 이게 기원전 221년이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일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진시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시황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과서에는 시황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황제라고 선생님이 표기를 할 텐데, 여러분 진시황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진나라의 시황제. 시황제가 뭐냐면 황제라는 표현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황제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황제는 왕보다 한 단계 더 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라는 표현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주나라 때는 봉건제를 실시했었죠. 근데 그 봉건제의 결과가 뭐였느냐? 바로 춘추 전국 시대라는 대혼란의 시대였죠. 그래서 이 시황제는 군현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군과 현이라는 지방 행정 구역을 만들어서 직접 황제가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파견했을 때 너가 여기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스려라, 이런 임기가 있겠죠. 그 임기가 바뀌게 되면 중앙에서 다시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하는, 그래서 시황제가 모든 어, 관리를 파견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어떤 권력을 중앙에서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앙 집권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국에 도로를 설치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 때 수많은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던 화폐나 도량형은 어떤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문자,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이제는 각자 춘추전국 시대 때 각자 어떤 글씨가 다 달랐는데 이제는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국가가 더 하나의 어떤 통일성을 가지게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온 게 바로 시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법과 사상 위에는 전부 금지시킵니다. 분서갱유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교책을 전부 다 압수해서
다 불태워 버리고 유교를 공부했던 유학자들을 파묻어 버리는 사건. 그래서 법과 사상 하나만 남아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분서갱유라는 사상 통제입니다. 그다음에 이 만리장성을 건설함으로써 여러분이 지금 중국의 베이징 가면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나중에 한참 있다가 완성된 것이고, 이걸 쌓기 시작한 거는 이때부터입니다. 진나라 때부터입니다. 아주 옛날부터죠. 바로 이 북방의 흉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장성입니다. 그다음에 진시황릉. 지금은 우리 진시황의 무덤을 어딘지 지금 발굴을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이 진시황릉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어 흙으로 병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병마용이라고 하는데, 병마용만 지금 아주 일부가 발굴되었는데, 이 병마용을 가보면 여러분이 정말 진시황이 정말 얼마나 권력이 어마어마한가. 이 병마용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럼 실제 진시황릉은 어떨까? 진시황릉이 아직 발굴이 안 된 이유는 좀 더 그걸 발굴할 수 있는 기술이 완벽해지고 나서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아직 발굴 안 하고 있습니다. 병마용만 발굴되어 있는데, 이 병마용은 지금 여러분이 중국 시안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실제 갔다 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비행기가 몇 대나 들어갈 정도의 이 병마용이 있고, 이 병마용만 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원전 220년대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었는지, 이 표정 하나하나가 입고 있는 모양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고, 이런 걸 건설함으로써 얼마나 백성들이, 여러분 만리장성을 건설함으로써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또 법과 사상이라는 거는 그런 걸 안 지키면 바로 죽여버리는 사형, 아주 엄중한 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엄중한 벌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을 잘 따르지만 나중에는 시황제가 죽고 나서는 그 불만이 폭발하면서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진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한나라고, 여러분 이 장기판을 여러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판이 바로 이 한나라에게 맞섰던 초나라의 대결을 게임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장기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이라는 이 한나라의 고조입니다. 고조. 그래서 이 시황제가 죽고 나서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시 통일시킨 게 바로 한나라이고, 이 한나라의 고조는 군국제라는 것을, 군현제와 봉건제를 혼합해서 군국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파견하는 곳도 있고 제후들에게 맡기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스리게 되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한무제입니다. 한나라의 무제입니다. 무제. 그래서 아까 군국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군현제로 바꾸게 됨으로써 모든 군현을 황제가 다스리는 관리로 이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군현제죠. 그리고 통치 이념으로는 유가사상, 아까는 진나라 때는 법가사상이라고 했죠. 이제는 유가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중국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유가사상을 가장 기본으로, 동아시아의 가장 모든 국가들이 거의 유가사상을 기본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노를 정벌하기도 하고, 고조선,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으로는 바로 고조선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게 기원전 108년입니다. 108년. 그래서 이런 어떤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매제도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만이 소금과 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이나 철은 생활 필수품이죠. 그래서 이걸 사려면 국가에게 이걸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만큼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죠. 지금으로 치면 담배다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여러분 국가가 이걸 독점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가? 하여튼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렇게 국가가 모든 걸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전매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는 이제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후한에 가면, 여러분이 후한 시대에 가면, 여러분 혹시 삼국지라는 소설 읽어봤는지 모르겠네. 그 삼국지라는 소설이 바로 이 후한의 멸망 시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죠. 황건적의 난이나 조조, 유비 이런 사람들 다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걸 소설로 만든 게
삼국지고, 이 한나라에 가면 이 문화가 이 동아시아의 나중에 수천 년을 지배하는 문화가 됩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기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사기라는 역사서가 바로 동아시아 모든 역사서의 모범이 되는 이 역사서고, 그다음에 채륜이라는 사람은 종이를 발명해서 이제 어 종이로 만든 책을 이제 읽게 되고, 이 이전까지는 대나무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장건이라는 사람이 비단기를 개척하게 되는데, 자, 이 아까 흉노가 굉장히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했죠. 이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 흉노에게 맞서기 위해서 동맹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보면 대월지라는 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이 나라랑 동맹을 맺고 흉노랑 싸워야겠다라고 해서 장건을 이 대월지라는 나라로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파견 가다가 흉노한테 잡혀서 한 1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또 탈출해서 대월지에 갔다가, 대월지가 이제 "동맹 안 맺을 거다."라고 해서 다시 답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또 흉노한테 또 잡힙니다. 그래서 이 갔다가 오는데 한 십몇 년이 걸립니다. 13 년인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갔다 오면서 이제 갔다 오는 길이나 이 '서쪽에 어떤 나라가 있더라. 이런 나라들이랑 어떤 걸 무역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 정보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퍼지면서 장건에 의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비단길이라는 어떤 상업 교통로가 되고, 이 비단길을 따라서 인도의 불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중국의 비단이 전파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어 중요한 교통로가 되는 게, 영어로는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하죠. 이런 게 다 한나라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실제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